안녕하세요. 거북이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쯤 잠시 멈춰서 10초만 이렇게 해도 감사할 일들이 마구 찾아온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할 우리 지금 어디에의 지인 저자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삶을 살다가 이런 마음 공부와 잠깐의 실천들을 하며 지금은 감사한 일들이 쏟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깨달은 감사할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통찰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늘 행복을 쫓았어요. 책시적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라니. 이 단어가 너무 식상하다 보니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필자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싶거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어서 잠시라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필자와 인연이 닿아 있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거나 누군가는 어떤 성취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지면 자신은 행복해질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라면 필자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 요즘 행복해? 라고 물으면 아주 당당하게 응, 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죠. 사실 이건 필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40년을 넘게 살아오며 어린 시절부터 누가 내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 괜찮아. 딱히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어. 사는 게 그렇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제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응, 나 요즘 참 행복해. 사는 게 재밌다. 혹시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를 자신만의 특정한 의미로 정의해 두지 않기 때문에 더 허구의 것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저도 주로 어떤 실천도 하지 않으며 자기계발서를 읽기 좋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느끼는 대다수 자기계발서의 핵심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도 행동해 보기 위해 나만의 행복이 무언지 정의해 봤습니다. 예전의 나에게는 아니었겠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순간순간의 기분 좋음, 이게 행복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은 그런 사소한 게 아니라 그보다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고진감래 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고생하고 애를 써서 달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니까요. 행복을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낙과 열매는 즐거움이고 오히려 행복보다는 쾌락과 더 비슷해요. 쾌락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나쁜 의미로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쾌락은
욕구가 충족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충족되는 방법은 다양하죠. 생활비를 쓰고 저축을 하고도 따로 돈을 모아 갖고 싶던 차나 가방을 사서 기분이 좋다면 그것도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과 쾌락 모두 만족감이라는 조건은 필요합니다. 작은 만족감으로도 늘 비슷하게 좋은 느낌이 든다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만족감이 점점 커져야 한다면 쾌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행복이 폭신한 잔디를 밟고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이라면 쾌락은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아낸 기쁨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아무런 행동 없이도 그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쓴맛을 보면 그 다음은 단맛을 보게 됩니다. 그 순서가 늘 차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단맛만 있다면 그게 달게 느껴질 수는 없겠죠. 쓴맛과 단맛이 번갈아 온다는 건 삶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더위가 가면 가을이 오고, 알록달록한 잎들이 떨어지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우내 쌓았던 눈이 녹으며 다시 봄이 오죠. 봄은 무조건 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오죠. 봄날 길가에 핀 새노란 개나리가 예쁘지만 황사 꽃가루가 우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저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왔다, 다른 계절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또 다음 계절은 분명 옵니다. 긍정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요. 새옹지마처럼 좋다고 생각한 일이 다음 날은 나쁜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쁘다고 생각한 일이 또 어느새 좋은 일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일들에 좋다, 싫다, 잘됐다, 안됐다 이런 판단들로만 가득 채우다 보면 그 판단들에 매여 내가 없는 내 삶을 살게 됩니다. 애인과 헤어져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친구가 내 손에 초콜릿 하나를 쥐어줘요. 초콜릿에 힘내 라고 친구의 귀여운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시험 결과가 생각보다 별로지만 휴, 그래도 고생했다. 좀 쉬자 라고 생각해요. 며칠 동안 추적추적 비가 내려 눅눅함에 우울하지만 창가에 잠시 서봅니다. 유리창에 물이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물방울들이 돌돌돌 창을 따라 내려가는 게 예뻐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소소한 아름다움은 내게 좋은 기분을 주고 가슴 근처를 묵직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나의 심장이 살아 숨쉬는 걸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게 행복입니다.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것들을 찾아보면 이미 행복의 미소를 짓고 있는 나를 알게 돼요. 행복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 있으며 발견하는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의 기분 좋음을 느끼는 건
영적 스승들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현존, 알아차림 등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해요. 나의 의식이 현재에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면 행복합니다. 순간순간을 알아차릴수록 내 몸이 살아서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또 행복합니다. 바쁘게 지내는 게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오던 필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적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눈은 자신의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던 바깥의 것들, 즉 나 이외의 것들의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데 필자는 그중 산책을 가장 좋아해요. 산책은 움직이며 하는 명상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는 명상이란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 느릿느릿 긴장을 풀고 걸어다니며 일명 멍 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아무래도 자연을 보고 있으면 화사한 꽃 색깔에 지저귀는 새소리에 새하얀 뭉게구름에 저절로 관심이 가고 늘 하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도 명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다야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고집하는 에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거나 몰입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산책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잠깐 멈추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자꾸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5초, 10초부터 시작해서 크게 숨 쉬어보기, 잠깐 동안 멍하니 있기, 창밖 보기, 몸에 힘 쭉 빼기, 거울 보며 나에게 인사해보기와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일부러 신경 써서, 그렇지 않으면 내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조종합니다.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간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 애쓰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어쩌면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저 이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몇 년간의 모든 삶에서 아주 쉽게 발을 빼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그런 삶에 빠져 허우적 되지도 않았을 테지만,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저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쁜 와중에 잠깐 멈춰 자연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어요. 흐르는 강, 꽃과 나무, 지저귀는 새, 하늘과 구름, 눈부신 햇빛, 아니면 방 한구석에 자란 화분이라도 무엇이든 자연을 10초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보는 것도 지치고 힘들다면 눈을 감고 가만히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잠깐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믿어요.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늘 긴장하고 있던 우리 몸이 약간이라도 이완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내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르는 것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알게 된 가장 좋은 말은 내가 먼저 감사함을 느끼면 감사한 일들이 나를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진실로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고 삶이 더 재미있고 행복해집니다. 그게 늘 웃을 일만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슬프고 힘든 날도 있어 더 재미있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나의 삶은 내 진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겠지만 나는 좋지 않았다고 받아들인 일들이나 끔찍하고 인정하기 힘든 사건들조차 나의 진심과 믿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기 모호하고 명확한 답도 알 수 없으며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힘이 작용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이건 나의 믿음뿐입니다. 진짜 나의 마음. 이건 노력해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알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쉽게 일자리를 구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행동하면 그 일은 쉽게 진행될 것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짚어보고 꾸준히 나의 직감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거짓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건 자신의 느낌에 둔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상황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또 영감이 떠올라도 적어두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건 100%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은 내가 보는 방식대로 세상이 펼쳐진다 라고 말해요. 그 보는 방식을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본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신만의 고유한 인식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안개나 먹구름이 낀 것처럼 현실이 답답하고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는 맑고 밝기를 바라죠. 그런데 자신이 쓴 선글라스의 렌즈가 상처가 잔뜩 나 있거나 어두운 색일 수도 있고 그 렌즈를 통해 현실을 보면 진짜 현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 선글라스를 벗게 될 겁니다. 지금 내 몸에 익숙한 선글라스를 벗기가 어색하다면 벗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라고 제안하는 게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말인 것 같은 현존,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선글라스를 벗으면 됩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 모두 선글라스를 벗고 자연광을 즐기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연스러움. 우리는 해의 소중함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부시거나 뽀얀 내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것 같으면 햇빛을 싫어하거나 피합니다. 하지만 춥고 습하고 어두울 때는 햇빛을 그리워하죠.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태양도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글라스를 낀 목적은 해가 쨍쨍한 시간에 강렬한 빛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들보다 더 돋보이기, 남들도 다 쓰니까 가끔은 내 눈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선글라스를 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 에고는 남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특별함과 고유함을 갖기 위해 생겨났을 거예요. 하지만 자라면서 두려움이 커진 에고는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신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면모를 가려버립니다. 너무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가 없으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빛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글라스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주변 환경에 적응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에고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글라스를 벗는 방법을 잊었고 에고의 고집으로 무장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자연스러운 나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는 그 본성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나 집에 가기 싫어 라고 한다고 정말 아이를 놓고 가는 부모는 없죠. 하지만 보통 부모는 화가 나요.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데려가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겠지만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이해받고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두그러뜨리고 눈물을 그치며 부모의 손을 잡죠. 누구에게나 다 이유가 있고 누구나 사랑의 행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엉뚱하고 억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고 고집만 부리는 어른들도 많지만 그저 3살 아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받아들여 준다면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비참하고
지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비관적이고 고독하고 실망하는 이런 종류의 모든 부정적 감정, 불편한 느낌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이 나고 감동적이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쾌활하고 뿌듯하고 흥겨운 느낌이 드는 편안한 느낌일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좋은 느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 편안한 느낌과 불편한 느낌 사이에는 이해라는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남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이 쌓여갑니다. 남에게 바라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 때 누군가의 단 한마디도 필요 없이 포근한 품만 있어도 되지만 우리는 자신의 품을 서로에게 흔쾌히 내줄 줄 모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논리가 아닌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서로서로 무겁게 느끼죠. 그건 우리가 감정, 마음을 억압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징대고 우는 아이의 말을 듣는 것도 에고의 말을 듣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선글라스를 벗은 나의 모습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 스스로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선글라스를 벗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연습 방법 역시 명상입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명상법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로 내가 하는 건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과 알아차림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양한 모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내면 아이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치유라는 말이 어색해요. 치유할 대상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잊고 있던 내 안에 다양한 어린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금의 내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의 나와 통합되면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차림은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려던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걷고 있을 때 나의 오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설거지를 하든 이를 닦든 반려동물을 쓰다듬든 그때 나의 감각들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멀어져 있을 때 다시 그 생각을 제자리로 가져오는 것.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마음 편히 하다 보니 쉴 새 없이 생각이 이리저리 날뛰는 나를 보다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 저는 허리를 펴고 앉아서 잠시 깊은 숨을 쉽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에 긴장이 풀려서
목이나 허리 통증이 줄어들죠. 저는 명상이란 것을 시도하는 자체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 명상가도 아니고 명상으로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도 없어요. 그래서 명상이 잘 되지 않을 땐 기분 좋은 상상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종종 명상 중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에 소름이 돋기도 해요. 소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게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서 그 느낌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쾌한 공기와 아침 햇빛을 받으며 감사함을 느낄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들 때, 지인의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들 때, 혹은 이 시대에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이 흐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내 온몸의 세포가 자신을 알아봐 주어 고맙다고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어대는 것 같았어요. 행복하든 슬프든 진심을 느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소름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소름 끼치는 이라는 뜻과 함께 황홀한 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저는 종종 명상을 통해 황홀감을 느낍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책의 제목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헨리 포드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은 나랑 잘 안 맞아. 라는 말들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말과 생각을 하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려서 보통은 해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은 무의식 중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생각이 같은 방향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진짜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씨앗을 심으면 원하는 대로 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생각대로 씨앗을 심었다가 그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고 의심하면서 원하던 생각의 씨앗을 파헤칩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씨앗을 심었다가 또 안 돼. 그럼 안 되지. 다시 원하는 걸 생각해야지 하면서 다시 원하는 생각을 심어요.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또 의심이 들어도 파헤치려다가 꾹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하는 생각에 물을 뿌려주거나 햇볕을 쬐어주지는 않아요. 돌보지 않은 씨앗의 싹은 올라오지 않고 주변의 잡초가 더 빨리 자라죠. 그렇게 그 씨앗은 잡초에 밀려 싹을 틔우지 못하고 흙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 종종 물었어요. 왜 날 못 믿어? 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정보들로 어떤 피해들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게 좋다고 했죠. 이해는 가지만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확실한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도 확실한 것을 찾아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 헤맸어요. 결국 나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없던 그 사람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진실한 사랑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를 해주었지만 그런 말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실적이라는 조언을 붙인 조언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그 괴로운 자리에 붙잡아두는 족쇄가 됐죠. 그런데 나는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잘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가진 고마운 습관 중 하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잘 기억하고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1, 2년에 한 번쯤 연락하던 친구의 생일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와 소소한 대화를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도 그 친구는 제게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내 마음속 얼음벽을 한순간에 녹일 수 있는 강력한 말이었죠. 내 안에 다시 사랑의 불빛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 아빠와 대화하면 다시 두꺼운 얼음벽을 순식간에 만들어냈지만 그때부터 전 사랑의 불빛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나 자신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랑의 말입니다. 나도 나를 안 믿었지만 누군가는 나를 믿어준다는 강렬한 느낌은 저를 살려댔죠. 원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하게 믿어야 합니다. 바프룩터의 강연에서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이 말을 듣기 전까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삶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펼쳐진다는 것.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은 내게 당연히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삶이 참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말을 믿어왔어요.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리고 지난 2년간 생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믿었죠.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진정 자신이 원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바뀐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믿음을 넘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건 진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늘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절대 안 변해의 진짜 의미인 성격적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약하게 변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 절대 안 변해의 진짜 의미인 성격적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약하게 변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합니다. 하지만 보통 고약한 성격도 나이가 들면 한풀 꺾여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건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내려놓음을 당해서가 아닐까요? 왜곡된 믿음을 바꾸는 것, 선글라스를 벗어두는 것이 어려워서 삶에서 허우적대지만 삶이란 결국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편안하고 좋은 내게 맞는 믿음을 심어 놓으면 되지요. 그럼 원하는 것은 분명 내게 온다 라는 당연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 것이 되겠죠. 오늘은 지인 저자의 우리 지금 어디에와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깨닫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선글라스를 낀 삶을 살고 있었으며 나만의 선글라스를 벗게 된다면 어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분명 나만의 선글라스를 끼고 부정적으로 보며 원하지 않는 삶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 거예요. 이제부터 그 선글라스를 확 벗어버리고 내면의 나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진심으로 무엇을 원할까요? 잠시 한번 행복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